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1월 1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경제 분석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고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잘 진정되고 있지 않고 주식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이 어려운 때 슬기롭게 지나야겠죠. 그리고 날씨가 좀 오늘부터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감기 좀 챙기시고요. 오늘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요. 최상목 장관이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신 못 차리는 분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자영업자분들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뭐 상가 공실부터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조금 뭐 되게 좋아질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호무역주 때문에. 또 과연 그것이 그들 나라에는 과연 리스크가 없는가? CMBS 그 상업용 부동산 말 많았잖아요. 그 현황 좀 체크하면서 다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뭐 조금 짚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가 그 환율과 그 주택가격 변동률에 대한 그 그래프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상목 장관이 산업활동 증감치 제가 매달 보여드리잖아요. 저번 달까지 이렇게 보시면 소매 판매하고 전 산업 생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계속 기고 있잖아요. 나아지질 않고. 그러니까 이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이라고 일단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게 지금 과연 계속 좋은 표현인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10월 산업 동향 결과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11월 말일에 발표하죠. 이때도 아마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제가 볼 때 조금 우리 경제가 조금 풍파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도 뭐 거뜬하게 우린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최상목 장관이 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한 말이 좀 기분이 별로 썩 안 좋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위기가 사라졌다고 전혀 국민들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환율 지금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공무원들의 아주 안일한 자세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고금리나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다.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지는 게 확실히 좋아지는 걸 떠나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도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양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 어떻게 돌아가냐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이 이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상저하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지금 차라리 상고하저가 맞지 않았었나. 그것도 못 맞추는 양반들이 무슨 경제를 참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정신 좀 차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경제 수장인데 그나마 하는 총재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서 좀 난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어려울 때 국민이 다 회복시켰잖아요. 뭐 그런 시간이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들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인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고 가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9월 거를 했는데 보시면 약간 더 낮아졌습니다. 0.6에서 0.52. 다들 지표가 괜찮죠? 이렇게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열심히 돼서 이자 꼬박꼬박 내시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든 간에 잘 내시고 있는데 그 증가 여기 개인 사업자분들은 겨우 유지 수준이에요. 0.09니까. 그래서 그 이 전체가 갑자기 많이 낮아진 것 같은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말에 다가가면서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3분기하고 4분기 전에 연말엔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본 비율하고 건전성 체크해야 되니까 은행들이 부실 채권들을 갖다가 이제 손실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 처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액이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체율이 줄잖아요. 그래서 신규 연체 발생액은 예전보다 줄긴 줄었는데 채권 정리를 한 것들이 부실채권 정리한 것들이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 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또 다시 봐야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미국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겁니다. 최근 건데 여기 보시면 9월 24일이잖아요. 최근 건데 이 친구들도 이제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3분기 거는 아마 11월 20일 정도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보겠는데 현재 최신 걸 보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버롤 전체 연체율이고 산업 분야, 그죠? 그리고 이건 숙박 시설이고요. 러칭이라는 건 숙박 시설입니다. 콘도 이런 것들, 다주택, 오피스, 사무실, 리테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상업용이잖아요. 상업용인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 조금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가라앉다가 이 리테일도 상가 쪽도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상가 쪽도. 그러니까 이 노란 것도 이제 집도 좀 연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미국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미국의 경제 상황 중에 CMBS 관련돼서는 좀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3분기 연체율이 발표될 때 이게 만약 더 올라가 있다 이러면 제가 예전에 그 미국 들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좀 경제 침체는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면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은 지금 7%를 향해서 가고 있고, 여기 7%죠. 이렇게 7%. 지금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 빨간 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3. 몇 프로인데 지금 최근 거는 4.49%까지 금세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4.49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좀 없어질까요? 4.4까지 1% 오르는 게 짧은 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급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보실 게 뭐냐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어느 임계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 선을 제가 하나 걷잖아요. 보시면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2분기까지가 지금 4.49예요. 그러면 3분기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우린 봐야겠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선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죠?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에 이를 때, 요 수치에 이르렀을 때, 요 수치에서 이렇게 이르렀을 때, 요맘때 오면 위기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라인이 비슷하죠? 여기서 딱 터지죠? 여기도 보면 여기 위기 터지잖아요. 얘가 조금 더 올라가면 위기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교롭지만 이게 데이터가 좀 맞잖아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게 5% 단위로 간다 그러면 침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팩트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 뭐 고용하고 PC하고 여러 가지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2번 내린 게 연속 그냥 내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물가 잡혔다고 내렸겠어요? 제가 볼 땐 경제 이런 연체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내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전체 글로벌 무역 어떤 보호무역 때문에 분명히 전 세계 GDP가 감소할 거라고 판단되니까 강달러 현상이 또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약간 혼돈스럽잖아요. 취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취임 전까지 과연 이게 잘 갈지 같이 한번 우리도 시장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환율과 주택시장 관계, 환율과 주택시장 관계라고 제가 했는데요. 그동안에 환율이 그러면 오르거나 내릴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조금 보시면 좀 도움 되실 텐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환율과 주택가격 변동률의 상관성 추이, 제가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 환율 추이하고 주택가격, 물론 주택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예전에 86년부터 KB가 하던 거를 한국 부동산은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높낮이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흐름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환율부터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전국의 주택가격 변동률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0%에서 넘어선 적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98년하고 2008년 이때 지방은 또 정부에서 도와줘가지고 좀 살렸잖아요. 서울은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2022년도 금리 인상 때, 그 2019년도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책 쓸 때 약간 접혔었고,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과 관계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환율하고는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볼까요? 엄밀히 보면 부동산은 경제하고 연결되잖아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대출 정책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어때요? 폭이 조금 더 깊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환율을 볼게요, 여러분. 환율 어때요? 이게 1998년 IMF 때인데, 이게 1,900원까지도 한때 갔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1,695원의 연 평균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맞췄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2008년 때 1,570원일 때 어때요? 마이너스 쪽 가잖아요, 수도권. 이때 미분양 내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책을 갖다 지방 광역시에 줬었거든요. 이때 지방이 디커플링 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내려갈 건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힘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이 있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집값은 잡을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집값도 띄웁니다. 대출을 하든 펌핑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론의 비판이나 전문가들의 비판이 없으면 슬그머니 기득권 카르텔이 그 행위들을 합니다. 특히 언론들, 그 건설사가 사준 언론들이 그런 행위에 다 동참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계속 감시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쭉 가다 보면 어때요? 자, 여기 환율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환율이 올라가는 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환율이 올라가는 건 금리하고도 연관되고 다 이어지지만 결론은 환율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요인 변수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경제 여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볼 때 투자 여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럼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얘기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을 때 내려왔잖아요. 물론 이때 금리도 겹들였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금리가 인하를 하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은 가계부채 때문에 아마 투트랙을 계속 쓴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1,400원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그동안 흐름을 보면 주택가격을 상승을 떠받치는 요인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환율 흐름도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추세를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약간 올라오던 이 분위기도 약간 스톱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2024년 데이터를 아직 통계를 안 올려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말이 안 됐다고, 연말 기준이니까. 얘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올라왔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가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환율 상승은 부동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서울 아파트 거래 변동 추이입니다. 요번 그 11월 6일부터 제가 한 계산하면 한 11일 되죠. 12일 치면 한 600개 정도 거래량을 체크해 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호가를 유지하는 매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선호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고 사는 경우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스마트한 분들은 하락 거래된 거를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고 있잖아요. 매물은 계속 는다 그랬잖아요. 줄질 않고. 그럼 이게 경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부가 명확하게 내년에 55조를 푼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지되는 것 같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페이스가 이쪽으로 약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1,400원이라는 증시 상황을 볼 때 뭐 좋은 경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접어드는 게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요. 정부도 정책 자금이 또 나올 때 여러 언론사에서 막 또 띄우고 그러다 보면, 근데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올해도 지금 소진이 다 안 됐거든요. 신생아론도. 그러면 이게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는 타임이 옵니다. 하느니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걸 주저주저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정부나 금융기관의 어떤 정책상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율이 자꾸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러면 투트랙을 쓰든지 뭐 가계부채를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해외 자본이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때문에 제가 볼 때 부동산 더 쉽게 띄우는 거는, 이건 뭐 나라 진짜 망하자고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잖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고 난리 난 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인데 억지로 떠받친 거 아닙니까? 대출로. 그죠? 투기 상황 만들어주고 집 사면 바로 팔 수 있게. 그렇게 빚어진 왜곡된 주택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GDP 대비 주택가격의 어떤 배율을 따져봐도 M2를 계산해도 오버슈팅 나 있어요. 분명히 이거 어쩌면 저는 연착륙되길 바랍니다. 중간에 실수되면 큰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자, 시장 보면 강남사고 거래량 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달에 다시 또 잠깐 반짝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비컷을 하고 나니까 그 바람에 약간 붙은 것 같아요. 붙었는데 다시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다시. 그리고 10월 228이니까 9월은 195건인데 10월에 좀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살아나서 제가 볼 때 한 250건, 70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전에 반토막이에요. 7월 달에. 수촉으로는 더하죠. 79니까 잘하면 100개 나오는데 100개 나오면 반의 반토막이잖아요. 확실히 가격이 너무 올라간 곳들은 더 이상 쫓아갈 추세 세력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이고, 이 강남 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 노원구 제가 이번에 넣어봤는데요. 동대문구 성북구예요. 보시면 서울의 어떤 중산층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자, 보시면 숫자가 어때요? 여기 수치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10월에 조금 늘고 푹 꺾였죠. 그 예전에 비해서 약간의 2022년도 수준까지는 안 왔지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건 뭐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도 매물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좀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쪽 시장은 아직도 계속 매수 심리도 그렇고 이쪽은 쉽게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이제 마용성 양천구 보겠는데요. 마용 양천구도 비슷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제가 좀 가렸네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제 11월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개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80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이거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11월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너무 안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추정치인데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배를 곱해봤거든요. 4배를 곱하고 이제 추가한 건데 지금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마영순 양천이 거래량이 또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감소하는 모습으로. 그럼 여기 보시면 거의 끝선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산구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용산구 지금 11월에 몇 개 안 됐거든요. 5개인가 4개인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합해본 게 이제 이거예요. 25개거든요. 그러면 매물량은 줄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물이 줄거나 이래서 거래량이 줄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 상황을 좀 파악하시면 11월 지금 17일이지만 12월로 가면서 조정을 세게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55조 정책 자금, 그 우리 세금 퍼부어가지고 이자 낮추는 그 정책 자금이 뛰면서 이제 다시 펌핑을 할 텐데, 이번에 그 펌핑이 제가 볼 땐 거의 마지막 펌핑이 아닐까. 왜냐하면 입주 물량도 서울에 많고요.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공급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둔촌주공 다 소진 안 됐고요.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매물을 보면요. 17일자로 14만 1,584건입니다. 역대 최대치 계속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이제 11월 10일 날 기준이었거든요. 14만 1,459건. 이거를 뭐 조금 돌파했지만 100개 정도 더 늘어났지만 총 매물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89,144.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27,000건대에서 33,000건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한 30-40% 물량이 늘어나는데 30%인가요? 27,000이면 5,000건 늘면 한 25% 되죠. 25% 물량이 느는데 불과 3달 반 밖에 안 걸렸어요. 4달. 근데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좀 아이러니하죠. 신축 대단지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시장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 일본이 버블 터질 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김작가 TV라든지 머니인사이드라든지 구독자가 100만 이상인 어떤 유튜버들이 좀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가끔 출연을 하면 저도 가끔 댓글 보거든요. 보는데 댓글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저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댓글의 행태가 막무가내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년째 하락론자, 30년째 하락론자.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명예훼손으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조정이 있을 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 이제 개인 생각인데, 저를 이제 평생 하락론자로 매도를 하는 걸 갖다 방치를 하니까 가끔가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제 친구들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집 살 때 물어보는 친구, 고등학교 친구부터 대학교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지 사라고 했는지 다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죠? 산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지 말라고 20년째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농도가 좀 세져서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지금 몸이 달았구나. 왜 달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잘못한 건데 영끌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영끌 하신 분들 중에 거주용이 아니라 그냥 투기용으로만 하신 분들이 계신데 무리하게 빚을 이자를 갚고 지내다가 20년도에 샀는데 22년도와 푹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20년도, 21년도에 고점에 사신 친구들은 이게 고점을 회복 못했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강남사구 전부가 아니라 강남사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고점 회복한 단지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물려서.
그럼 더 올라줘야 이제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시간도 됐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반갑진 않겠죠. 근데 제가 뭐 그분들을 싫어해서 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왕이면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땐 사지 말고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진정성을 그분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할 때 안 사신 분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제 말을 믿으신 분들은 그때보다 싸게 사시는 거니까 상남 사구의 일부 단지들 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댓글 성격이 많이 바뀐다는 것부터 좀 이상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 둔촌주공이 12월 중순이면 변화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벌써 조금 조짐이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8억 5천에서 11억, 12억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8억 5천은 최하 물건으로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10억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11억, 10억이 간혹 한두 개 있었어요. 34평형 기준으로. 그런데 오늘 제가 들여다보니까 굿자 달린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손님이 붙어줬으면 이게 아마 팔자는 없어지고 굿자도 없고 10이나 11로 다 갔을 텐데 지금 굿자들이 많습니다. 굿자 후반대, 중반대, 뭐 9억 5천, 9억 8천, 7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10이 다음 주 될 때 9억 초반으로 내려오면 시장 변화 세게 줄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그렇게 보고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온다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볼 수 있고 정부 주택 정책 자금의 수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도 돈이 다 소진된 건 아니지만 9월 달에 그 대출 뭐 심사를 좀 강화하긴 했지만 12월부터는 이제 수도권의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조금 심사를 강화하잖아요. 한도를.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수요 공백이 처지는 구간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그린벨트 5만 원 공급에 대해서 강남 심리가 약화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이게 가시화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분명히 이거 선투기하는 어떤 카르텔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듭니다. 사실. 나중에 조사하겠지만 명분이나 의도는 좋으니까. 자, 경매 이게 분양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분양가를 아직 발표 안 하잖아요. 분양가를 MB 때처럼 반값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 증가 지속 중. 이 신호가 선행 지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의 버블 터지기 직전에 현상이 뭐냐면 엄청나게 부동산 강자고 책자고 세미나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느끼실 거고 경매 강자 사기꾼도 생기고 여러 굿프렌드인가 굿보이 프렌드인가 무슨 경매 우리 구독자분에서 그 경매 들어갔는데 그 약간 이상한 행위를 하는 데가 좀 고발당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경매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구독자분 댓글 보고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시고 경매는 그 지방광역시는 여전히 조금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셔도 큰 문제 없고 그리고 경매 강좌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요. 추워서 밤낮으로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조금 생사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적도 있고 그 나중에 뭐 좀 개인적인 어떤 뭐 그게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분들하고 지인분들 건강하신지 서로 안부 물어주고
케어해주고 가끔가다 이렇게 제 아는 지인분이 저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혼자 가끔 계시는 저 선배님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저 사업할 때 혼자 있어봤거든요. 그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지인분들 그런 분 계시면 그래도 같이 챙겨주시고 항상 저 건강을 1번으로 하시면서 우리 또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